얼마 전에 PBR 가지고 한참 시끄럽긴 합니다만, 아니 어떻게 멀쩡하게 영업하는 정상적인 회사가 즉시 지금 팔아도 주가보다 더 순자산 가치가 높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제학적으로. 근데 순자산에도 못 미친다는 거냐, 이 주가가? 지금 당장 그냥 회사 문 닫고 팔아버려도 현재 주가보다 더 많이 남는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주식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널렸다는 거죠. 심지어 0.3 그러면은 3,000원에 사가지고 회사 문 닫고 싹 팔아버리면 10,000원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죠. 뭐 주가 순이익 비율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객관적 지표상 말이 안 되는 저평가 상태인데 왜 그러냐? 그 회사 경영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언제 회사 돈을 빼돌릴지 모른다. 저 회사가 분명히 10,000원 가치가 있는데 어느 날 회사 경영진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3,000원도 아니라 1,000원짜리가 돼버릴지도 모른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안 사죠. 이런 것만 정상화 시켜도 아직도 종합주가지수 수준은 매우 낮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정상화해야죠. 경영을 정상화하는 거. 상법 개정 문제 가지고 뭐 기업을 옥죄느니 이런 얘기 하는 분들 계시던데, 그건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거죠. 그 말은 맞습니다만 기업이야 소액주주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좋아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기업을 옥죄는 겁니까? 기업의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를 옥죄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거죠. 당연히 반발이 있죠. 왜냐하면 압도적 힘을 가진 지배주주 비율은 뭐 10%, 5% 많아봐야 20, 30% 이렇지만 힘은 압도적으로 세잖아요. 그 소위 영향력도 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치 국민 여론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데, 그런 걸 잘 가려보고 모두에게 도움되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이익되는, 기업이 정상화되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거. 예를 들면 뭐 물적 분할해서 장난치거나 이거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걸 해야 주가가 정상화되잖아요. 그래서 경영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거,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아직도 많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더 센 상법 이런 얘기 하던데, 그게 마치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꽤 말씀드렸지만 개미 중에 좀 큰 개미,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휴면 개미, 이런 주식 잠재적 주식 투자자인데, 물론 얼마 전에 펀드를 사긴 했습니다. 펀드는 허용이 돼서 좀 더 살까 생각 중인데, 저는 세금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면 이제 분리과세 세율, 분리과세 대상 선정의 기준, 또는 대주주를 얼마까지 인정할 거냐, 이 문제는 저는 첫 번째는 그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분리과세는 그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세율을 뭐 30%, 5%로 할 거냐, 25%로 할 거냐, 어떤 조건을 갖추면 거기에 해당된다고 기준을 만들 거냐, 이 문제는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동시에 세수에 큰 손실이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데 맞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좀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도 재정 당국에서는
요 정도가 가장 그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건 시뮬레이션이니까 진실은 아니죠.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는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입법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일단 시행한 다음에도 아 이거 아니네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대주주의 50억, 10억 문제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도 그 생각은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어요. 이게 주식 보유 총액이 50억이면 과세하고 50억이 아니면 과세 안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단일 종목. 특정 단일 종목의 보유액이 50억이냐 아니냐 10억이냐 50억이냐 그 문제잖아요. 보통 주식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걸 하기 때문에 구성하기 때문에 보통 뭐 적으면 5에서 많으면 한 10몇 개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분산하죠 이렇게. 한 바구니에 계란 담지 마라. 그때 아주 중요한 증시 격언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몇 개로 분산된다고 하면 그게 50억이 한 개 종목을 50억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특정한 예외 말고는. 그 50억까지 그걸 면세해 줘야 되냐. 한 개 종목에 대해서.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그러나 또 한면으로 보면 이게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에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뭐 또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죠. 세수 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한 2, 3천억 정도라고. 뭐 그런 정도이고 주식시장이 만약에 그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뭐 그거야 또 야당도 요구하고 우리 굳이 뭐 요구하고 또 여당도 또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막 많이 오고 그런 걸 봐서는 굳이 뭐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의견을 모아보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다 원래대로 놔두자 이거는 뭐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느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입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 어떤 주식시장 정상화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 그리고 주식시장 정상화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 경제가 이제 회복될 거고 또 회복돼야 되고요. 또 이번에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엄청난 국채 발행을 감수하면서 이제 그래프를 꺾어야 되거든요. 지금 계속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우하향으로. 근데 이걸 턴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 재정 정책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아마 그 이전에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의 예산 증액 또 재정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정부의 의지도 그렇고 또 방향도 그렇고 또 실제 실탄의 수준도 매우 많아서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면서 기업의 순이익,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게 현실화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또 한 단계 더 우리 주식시장이 업되겠죠. 이념과 가치 또 저 개인의 신념 이런 것보다는 국민들의 삶과 나라의 이 국익이 더 중요하다. 또 현실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를 끊임없이 생각하죠. 크게. 그러면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된다. 그걸 우리가 주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메이커 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잘하시라고.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환경 조성을 우리가 최대한 하겠다. 지금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요소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성이 또 한반도 평화 안정 확보에 더 도움이 된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지구의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또 세계 불안정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한반도 평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진전해내면, 진전을 만들어내면 뭐 진정한 피스메이커 아니겠습니까? 역할을 해주시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엔 변함이 없죠. 다만 현실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 뭐 우리는 끊임없이 타진하죠. 그리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뭐 신뢰가 다 깨졌으니까요. 그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라디오 방송 이런 것도 그거 뭐 필요 없잖아요. 요즘 세상에 뭐 라디오 방송을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그 돈 들여가지고 예산 들여서 서로 기분만 나쁘게. 그래서 그것도 중단하는 거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저를 막 비난하는 데도 있긴 하던데 그 뭔 쓸데없이 그런 요즘 세상에 삐라 뿌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예? 어쨌든 그것 하나에 예를 들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한 작은 조치들은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그다음에 접촉 시도도 하고요. 그런데 그쪽이 아주 뭐 냉담해요. 이번에 국회의장께서 갔는데도 제가 그 표정이나 이런 거 꼭 보고 싶었는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의장께서도 참 노력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가장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인데 가장 냉담하고 적대적이에요. 가장 슬픈 현실이죠.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안보실 또 외교부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미국과 접촉하고 노력하고 있죠.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적대적으로 자극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평화적인 노력을 계속하니까 쌓이다 보면 조금의 틈이 생길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각자의 그 외교 협상의 특성이 있는데 타결 직전에 최대한 긴장을 끌어올려 가지고 목소리를 키운 다음에 이제 협상력을 높이는 거죠. 피차간에 협상력을 높인 다음에 극적으로 타결하는. 근데 그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각자가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죠. 사나움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실력, 힘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희망적으로 본다면. 뭐 그러나 그렇든 아니든 우리는 그런 거는 부수인 거고, 아주 본질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전쟁을 회피하고 평화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뭐 100년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분단 국가가 된 지. 역사적 시각으로 보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수백 년 만에 통일되는 나라가 수없이 많잖아요. 역사에 보면. 그러니까 길게. 그러나 지금 통일 얘기하면 바보 소리 듣겠죠. 그 전 단계로 평화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또 자기 입장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일시적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 사회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검찰 개혁 문제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가장 큰 피해자죠.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전에 저한테 불리한 거는 사실이 아닌 것도 막 엄청나게 언론이 막 쓰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다라는 내용의 명백한 팩트가 나오도 언론이 안 나오대요. 저 외계인입니까? 물론 정치부 소관은 아니죠, 그게. 예. 사회부 쪽이긴 할 텐데. 저는 그거 가끔씩 이상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서 나도 대통령이 됐는데 원래 대통령 쪽 편도 들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 좀 편을 들기는커녕 명백하게 과거에 그 엉터리 막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막 그렇게 과격하게 허위 보도로 이렇게 제가 고생을 했는데 물론 국민들이 다 그걸 다 가려서 이렇게 대통령 자리로 보내주셨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상반된 명백한 근거들이 나와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어요. 약간 그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가지고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죠.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면 그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되겠죠. 또는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이 억울한 일을 당하겠죠.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가지고 특혜를 누리는 거죠.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아주 잘 보호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무슨 4글자 언론사인데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대선이 뭐더라 부정선거다. 네. 이거 주장하다가 한 군데에서 소송당해가지고 거기가 930억 원인가를 물어냈다고 제가 보도에 난 걸 봤거든요.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헌법적 차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고요. 그게 아마 선거 투표 자동 투표기 공급 회사가 소송을 했는데 아마 930억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상식이 당연한 거죠.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그 정의 아닙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저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당했죠. 무려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무슨 화천대유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어요. 유명해져가지고. 그게 뭔 짓입니까?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그랬을 건데 물어보지도 않고 못 들었어가지고 일부러 그런 거죠. 나하고 화천대유 대장동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아들이 그 회사 취직했다고 이름까지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인생을 망쳐놨죠. 남의. 그럼 수없이 많아요 이런 거.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형사처벌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리고 언론만 이러는 게 아니다. 요즘은 언론 말고 무슨 유튜브 하면서 일부러 가짜 뉴스 해놓고 그거 막 관심 끈 다음에 슈퍼챗 받고 광고 조회수 막 올리면서 돈 버는 데 있잖아요. 법원에 재판 받으러 가면서 막 방송하면 막 몇천만 원 들어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걸 가만 놔둬야 되냐. 저는 당에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중인데 첫째로 언론만을 타겟으로 하지 마라. 안 그랬으면 좋겠다.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지 않냐. 그냥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를 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조작하거나 이러면 꼭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 배상은. 두 번째는 그 일부러 그런 거하고 실수한 건 다르다.
중대한 과실이든 말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 내가 보기엔. 내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데. 그러니까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엄격하게 하되 아주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 그러니까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명확하게 얘기에 들어오면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해가지고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거는 못하게 하자. 그리고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이상호 기자님. 네, 취임 100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름을 아는 분이 별로 많지 않은데. 네, 짧게 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대형 참사 유가족들에게 그때마다 이렇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셔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대한항공 858기 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네. 2020년 1월에 대구 MBC에서 미얀마 앞바다에서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를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미얀마 정부랑 협의 끝에 수색 조사에 합의를 했는데 하필이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미얀마 쿠데타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산도 이미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이제 미얀마 전국도 다소 안정이 되고 있고 다시 우리 유가족 참사에 대해서 그동안 손을 계속 내밀어 온 우리 이재명 정부가 수색 조사 다시 재개하실 의사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얘기여서 오늘 질문을 계기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